1964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소독 정부의 초청으로 소독에 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 젊은 광부 간호사들을 소독에 파견해가지고 그곳에서 얻은 차관은 당시 지구에서 가장 못 살던 우리나라를 재건하는데 귀중한 종잣돈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철공장, 고속도로 이런 걸 눈여겨본 박통이 이걸 참고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내고 제철공장들 짓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저도 어렸기 때문에 당시를 상세히 몰랐는데, 그 주진우라고 아시죠? 낙곰수 그 3마리 중에 한 마리, 머리 긴 애 말입니다. 얘가 박정희 대통령은 소독에 가서 소독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독재자라고 공격받을까봐 호텔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정말인가 하고 박정희 대통령 소독 방문기를 살펴봤습니다. 발표는 주진우 기자입니다. 젊은 기자가 본 박정희. 박수 한번 쳐주시죠. 64년도에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팩트인데 리프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뭐였었냐면요. 독일은 이미 조금 민주화가 돼서 그 대통령이 오자마자 호텔을 그 민주화 인사들하고 시민단체 인사들이 데모를 해가지고요. 저기 대통령은 다른데 한 발짝도 바깥에 못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탄광에 간 거는 맞는데 나머지는 다 불합니다. 이 작자가 이런 가당치 않은 모략질을 계속하니까 박 대통령 외아들 박지만 씨가 이 깍지 새끼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 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여전히 KBS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수억대 출연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를 모르는 세대들은 저 작자의 개 짖는 소리를 진짜로 듣고 그렇게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소독에 가게 된 사연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승만 자유당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윤보선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데, 민주당은 총리가 정치를 하는 내각제였지 않습니까? 당시 장면이 총리인데 대통령하고 허구 헛날 쌈질을 하고 자빨들한테 선동된 학생들은 38선 판문점에 몰려가가지고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이딴 철없는 소리를 하면서 4월에 북괴가 다시 쳐내려올 거라는 괴소문이 돌고 전국은 깡패들이 처녀애들을 잡아다 막 창녀 만들고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군부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걱정만 하고 있던 차에 박정희 소장, 내가 목을 걸겠다면서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극적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민주당 몰아내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만 세웠지 미천이 없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얼러서 맺은 경제협조로 받는 그 원조 말고는 수입이 없던 당시 우리나라, 마냥 원조만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밑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박 대통령은 김종필, 직책은 모르겠는데 김종필을 보내가지고 강점기에 대한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다시 일본 멱살을 잡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일본에 점령당했던 동남아 등 여러 나라는 미국의 주선으로 배상금도 받고 보상금도 받았는데, 우리는 강제이지만 일본하고 함께 미국에 대항했기 때문에 미국이 배상 주선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일본을 얼러가지고 김종필을 일본에 보내서 한일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김종필이 일본에서 실시간으로 박통한테 명령을 받으면서 수천 번 넘게 일본과 줄다리기 회담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야당 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분의 할아버지 김병로, 그분 석권 야당이 한일 협상은 굴욕이라면서 어깃장을 놓고 학생들을 선동해가지고 학생들은 길로 나와가지고 연일 대규모 한일 협상 반대 데모를 벌입니다. 우리나라 데모가 가장 크게 벌어졌던 게 신탁통치 반대 찬성으로 벌어졌던 데모, 그 다음에 크게 벌어졌던 게 한일 협상 반대, 이때 벌어진 데모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박 대통령은 1961년 미국으로 가서 혁명 끝나고 직후죠. 당시 미국 대통령 박통하고 동갑내기죠, 케네디가. 그게 만나가지고 차관 협상을 벌입니다. 그러나 케네디는 군사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박정희 차관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할 수 없이 유럽,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국가인 서독에도 차관 요청을 하기 위해서 경제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당시 파견된 백영훈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비로 서독에 유학시킨 인물인데, 이분의 증언을 보면 그 시절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어요. 군사정부라고 미국은 외면하고 일본 역시 국교도 수립되지 않은 나라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면서 냉담했죠. 박 대통령이 꿈꾸던 경제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면 초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제3의 길, 바로 서독이었습니다. 경제성 서독 장관을 만나기 위해 그 경제성 장관하고 같은 대학 출신인 나의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장관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죠. 민간 차관을 받으려면 제3국 은행에 지급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은행에서도 지급 보증을 받아올 수가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 지하실에서 몇 날 며칠을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독 정부 노동성 과장으로 일하던 제 대학 동기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금 서독에는 일할 강부와 간호사가 없으니까 그들을 보내주면 그 급여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렇게 해서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주겠다는 조건으로 차관 교섭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 증언처럼 당시 선배님들은 이처럼 열사의 심정으로 공무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고급 공무원들 참 비교가 됩니다. 당시 서독은 경제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일자리가 많아져서 자국민들은 광부나 간호사 같은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있었는데, 석탄으로 화력 발전을 해서 전기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아프리카, 터키 이런 데서 광부를 들여와가지고 석탄을 캐는데 광산들이 폐쇄할 정도로 생산량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극한직업으로 여겨지던 간호사들도 모자라가지고 전국 병원에 환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할 때 백영훈 박사님 같은 충정 때문에 광부 간호사들을 보내주면서 차관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때 광운 한 달 봉급이 얼마냐? 600마르크, 우리나라 대졸 회사원 평균 월급보다 무려 8배나 많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지표로만 봐도 얼마나 배가 고플 때입니까?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마다할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박통은 오케이를 하고 1차 500명 광부 모집을 하는데 48,000명인가 몰려들었대요. 영어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대졸자들이 광부를 하겠다고 몰려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63년 1차로 500명 광부들이 서독으로 갑니다. 이들이 도착해가지고 수백 길 땅속으로 들어가서 시커먼 석탄을 캐기 시작하는데 서독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생산량이 기대 이상으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은 처음 봤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민족이다. 한 달 월급 120불 더 줘야 한다. 언론에 막 보도가 이어지고 그럽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라는 게 사실 밤낮 일을 해야 하는 극한 직업인데 피자 가게에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 아르바이트비만 받아도 되는데 서독 아가씨들이 그 노망난 늙은이들 똥치다거리 하는 간호사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간호사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후진국 간호사 의료 기술이 없다면서 우리 간호사들 주사도 못 놓게 하고 알코올로 시체 닦는 일, 산송장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 이런 데 배치가 됐는데 그런데 한국 간호사들 돌보던 환자가 죽으면 시신을 붙들고 울면서 지극정성 염을 하고 그러는 걸 보고 독일 의사들이 감명을 받기 시작했고 독일 수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울 때 한국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는데 독일 간호사들보다 더 섬세하게 주사를 놓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피범벅이 된 환자, 응급 환자가 오면 몸을 사리지 않고 땀을 철철 흘리면서 그 사람들 살리려고 진심으로 애를 쓰고 피가 모자라면 자기 피를 수혈하는 등 진정한 나이팅게일 정신을 발휘하자 독일 언론들은 이들은 간호사가 아니고 천사다. 이런 극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때문에 목숨을 건진 환자들은 우리 간호사들에게 은인이라고 하면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유럽 전역에 보도되고 그때부터 독일 의료계는 한국 간호사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고 신문, 텔레비전은 연일 동양에서 온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특집으로 보도되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간호사들은 주사를 아프지 않게 놓는 비법이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한국 간호사만 찾는 거예요. 여기 한국 간호사들 없어요? 그러면 없다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우리 광부들 이번 달 생산량 얼마다 하면 매달 생산량을 초과해서 내고 간호사들 얼마나 정갈하고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바지런합니까? 그들은 가난한 고국의 가족을 생각해가지고 열과 성을 다했고 서독은 지구상에 이런 민족은 없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을 초청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계에서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 초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타고 갈 비행기가 없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일본을 왕복하는 쥐방울만한 비행기뿐이고 그래서 미국 에어라인을 전세 내서 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게 비행기를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통은 어차피 창피 당할 심 잡고 당시 동아일보 최두선 사장을 서독으로 보내가지고 당시 서독 대통령한테 각하 우리는 여기까지 올 비행기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비행기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서독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더래요. 국제 관례상 비행기까지 대령해서 초청한 예가 없어가지고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박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박 대통령이 그럼 서독에서 홍콩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에어버스가 있다는데 그거라도 타고 가면 되지. 그 비행기가 홍콩에 가기 전에 서울에 먼저 들러서 나를 태우고 그 코스로 가면 되지 않아. 가면서 나는 들러 그 나라 원수들한테 차관 달라고 뭐 손도 좀 벌리고 하지 체면 차릴 거 뭐 있나? 그 비행기라도 타고 가자고. 그렇게 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참 일국의 대통령이 일반 여객기를 타고 간다는 게 어디 저 아프리카 지금 같으면 빈민국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콩을 왕래하는 독일 비행기가 서울에 먼저 와서 우리 대통령 일행을 태우고 홍콩으로 가서 홍콩 총독하고 만나고 다시 태국 방콕으로 가서 태국 수상하고 접견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저 서독에서 돈 빌려준다고 그래서 가는 길인데 당신네 나라도 우리 좀 차관 좀 주시오.
반드시 갚을 때니까 소독도 준다는데 당신네 나라도 줄 수 있지 않소. 그렇게 하면서 일반 승객이 타는 그 비행기를 타고 인도 뉴델리를 거쳐서 카라치, 로마를 거쳐서 무려 28시간 비행 끝에 서독의 수도죠. 빈 퀼른 공항에 도착합니다. 한영하 치와 한독 양국기가 나붙기는 온시 퀼른 국제공항에 도착. 타랍에서 내린 박 대통령은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네부케 서부독일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수상을 비롯한 여러 정부 요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한독 두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고 박 대통령은 의장대를 서열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방독은 양국의 우호 증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네부케 대통령의 환영사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도착 성명에서 두 나라만이 겪는 공통의 고민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보다 깊은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의견이 교환되어 두 나라의 우호 증진과 경제 협력 그리고 문화 교류 등 유익한 계기가 마련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영식에 이어서 손에 태극기를 든 이곳 교포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박 대통령은 400명의 경찰과 15대의 모터사이클의 경호를 받으며 네부케 대통령과 동승 숙소인 호프 호텔로 향했습니다. 공항에는 외교 관례상 이례적으로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주요 강요들이 나와서 박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내외는 리부케 대통령 내외 안내로 호텔에 여장을 풀고 서독 대통령과 비공식 회담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리부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그 대담 중에 한 대목이 눈에 띄는데 서독 대통령이 독일은 정치 문제로 학생들이 거리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정치를 관여하려 데모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 나라 지도자가 고도의 전략 전술을 쓰고 그런 전문 분야인데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국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반일 협상을 반대하는 대규모 학생 데모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걱정이 돼서 대통령이 한 말인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공산주의가 일본에 스며들어 가지고 적군파가 된 학생들이 폭동을 벌이고 이러다가 그 진압당해 가지고 지도층 몇 명이 북한으로 도망간 그 적군파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학생들이 정치 문제로 길거리에 나와 데모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을 포함해 가지고 그들 눈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몰려 나와 가지고 데모하는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지 말입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베푼 국민 만찬 대접을 받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극진한 국빈 접대를 받았는데 그 깍쟁이 새끼 낙곰수 주진우 지금 KBS에서 억대 출연료를 받으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고노마 말입니다. 그 아까 한 얘기 들으셨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 공격을 받을까봐 호텔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64년도에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팩트인데 리부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다른데 한 발짝도 바깥에 못 나갔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다른데 한 발짝도 바깥에 못 나갔다고 합니다. 참 이런 잡것이 국영 방송 진행을 하니 KBS 그게 지금 방송입니까? 박 대통령은 독일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들 환영도 받고 총리가 베푼 오찬 대접도 받고 그리고 리부케 대통령 내외 150명의 양국 귀빈들이 참석하는 만찬에도
개최하고 이렇게 했는데 호텔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고. 그리고 나서 박 대통령은 우리 광부들이 일하는 탄광지대 루루 지방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서독 각지에서 모인 간호사, 아직 탄가루가 덜 벗겨진 얼굴의 광원들이 강당에 모여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당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을 본 대통령은 목이 메이기 시작했고 유경수 여사는 착석하자마자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냅니다. 국기에 경례하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까지만 부르고 그 뒤로는 울먹이면서 애국가를 부르다가 드디어 통곡의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취재하던 기자도 울음을 터뜨리고 그 옆에 참석해 있던 서독 대통령도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박 대통령이 한 연설은 여러분 만리타향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 이영만리 남의 나라 땅 밑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광운 여러분, 간호원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의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읍시다. 여러분, 나는 지금 몹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그리고 울음을 참으면서 연설을 잊지 못합니다. 중앙일보 고종의 런던 특파원은 옆에서 지켜보던 리부케 대통령도 눈물을 흘렸다. 리부케 대통령은 이후 박 대통령에게 분단된 두 나라가 합심해서 경제 부흥을 하자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은 경제 건설뿐이다라고 위로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 내부는 광부들의 숙소를 두루 시찰하며 이들의 생활을 일일이 살폈고 파고다 담배 등 모국의 선물을 전하면서 이들의 향수를 달랬는데 이날 박 대통령을 맞은 광부들은 친부모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이 광부 간호사들이 헤어질 때 서로 대한민국 만세의 대통령 각하 만세를 외치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하는 광경이 낱낱이 유럽 전역의 TV 신문으로 보도돼가지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잔혹한 군인의 그 박동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광경이 보도됨으로써 대통령과 국민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나라는 지구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감동적 장면을 각 언론이 적극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들과 헤어져 가지고 그 히틀러가 만든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이죠. 이 길이 폐허가 된 독일을 유럽 강대국이 되는데 지름길 역할을 했지 말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이 길을 달리다가 3번이나 차를 세우고 내려서 고속도로를 자세히 살피면서 그때 아마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를 결심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특히 독일 기업인들하고 회동을 하면서 베를린 지멘스 공장, AEG 전기 공장, 독일 개발협회를 방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좀 도와달라는 사정도 하고 철강 공장을 유심히 살피고 그날 저녁 장기영 부총리하고 박충훈 장관에게 제철 공장 건설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서독의 울창한 살림을 보고 샘이 나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민둥산을 이렇게 만들기 전에 다시는 유럽에 오지 않겠다고 뭐 중얼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만주에서 군대 생활할 때 만주가 그 신생 국가로 막 국가 기틀을 잡을 때 아닙니까? 그때 신생 국가의 기반 잡아나가는 걸 유심히 본 것이 독일도
전쟁 이후에 재건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설을 이모저모를 놓치지 않고 유심히 살폈던 것이 우리나라 재건을 하는데 크게 참고가 되지 않았나. 소독은 차관을 공유하겠다고 결정을 하지만 국제 관례를 깰 수 없어가지고 그 우리 광부 간호사들의 한 달치 월급을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애초 우리가 요구했던 차관 액수보다 더 많은 3억 마르크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약 2만 명의 간호사와 광부가 70년대까지 소독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송금한 금액은 연간 5천만 달러, 당시 한국 국민소득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 피땀 흘린 광부 간호사들은 조국 근대화에 기여한 위대한 국가 유공자들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태극기 들고 광장에 나오신 어르신들, 이 같은 우리 역사를 일구신 그 세대들이고 바로 그 영웅들입니다. 감사합니다.